예,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참 잔소리 많이 하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 정말 할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회에 이제 나갔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호락호락하게 그냥 봐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안 좋은 어떤 시선, 어떤 선입견 박히면 여러분들 참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솔직하고 이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다 다음부터 안 하면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거짓말을 하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밑에 공간 좀 있죠. 여기다 메모 한번 해볼게요. 메모 별 표시 하시고요. 요 밑에 이번 역할 밑에 별 표시 하시고요. 법과 도덕과의 관계. 저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지금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단단히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그냥 이 교육 받는 거예요 지금. 법과 도덕과의 관계 어떤 거냐?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어떤 거냐? 1. 동그라미 1.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 법은 사람의 행위를 규율. 이렇게 뭐 짝대기를 듣는다 이렇게 하시고 도덕은 사람의 양심의 호소. 법과 도덕은 그래서 요 차이는 좀 있죠. 좀 지켜야 될 건데 강도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조금 낮죠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하면 안 되죠. 동그라미 2. 법은 강제성이 있음. 슬러시 붙고요. 도덕은 강제성이 없음. 밑에 동그라미 4. 결론적으로 어떤 거예요?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도덕을 실효성 있게 만든 것이 법이다. 도덕의 아주 상위 개념, 명시화된 거. 그러니까 도덕을 더 강화시킨 거. 그것마저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법이다. 여러분들 이 법의 이념 나오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법의 이념. 요건 여러분들 중간고사 납니다. 뭐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어렵지 않아요.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좀 정리하시고 또 교재도 한번 좀 보시고 해서 써머리 하세요. 이건 뭐 좀 아셔야 되는데 법이 이런 거구나. 첫 번째 정의롭다. 정의 화살표 여기다가 그으시고요. 사회정의의 실현 이렇게 쓰세요. 사회정의의 실현. 올바른 거, 바른 거, 그죠? 이런 거죠. 올바른 거, 바른 거. 사회정의의 실현 쓰시고 사회정의의 실현 쓰시고 여기다 메모 한번 해볼게요. 점 하나. 그럼 사회정의가 실현되어 있고 정의가 구현되어 있고 이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기본권이 보장된 상태. 두 번째
응당 받아야 할 대가를 받은 상태. 세 번째, 사회 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사회 내에서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걸 여러분들 정의로운 사회, 정의가 구현되어 있는 사회, 사회 정의의 실현, 정의 구현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세 가지 한번 좀 빈 공간 찾아가지고 좀 쓰십시오. 학자별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주장을 했어요.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벤당.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철학자죠. 벤당. 학자별 벤당. 네, 메모 한번 할게요. 벤당의 사회 정의 메모하세요. 빈 공간에 여기서 뭐 쭉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든지 하시고 빈 공간에 메모 그렇게 크게 많이 할 건 없으니까 이해도 오려고 제가 이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벤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벤담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사회 정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정의다. 이게 법 내용에 꼭 들어가야 된다. 영향 받았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최대 다수의 행복 추구. 어떤 거예요? 그럼 결론은 가능한 한 온 국민의 행복 추구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온 국민의 행복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칸트. 이 정의다라는 거, 이 선적인 거, 바른 거, 올바른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정의가 메모, 정의가 소멸하게 되면 인간이 지상에 존재할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가 그만큼 이게 없으면 뭐 이게 인류가 뭐 있을 필요가 없다. 지킬 거 지키고 바람직한 건 바람직한 대로 가야 되고 누구도 피해 안 받아야 되고 피해 끼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처벌 받아야 되고 이 정의죠. 꽤 중요합니다. 법에서. 세 번째, 존 롤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회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사회복지적인 어떤 정의를 내렸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적 약자인 메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요보호 대상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해 배려, 쉼표, 보호, 쉼표, 그들을 먼저 보살피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얘기겠죠. 법이라는 게 이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 이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목적성. 이건 여러분들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해요? 합의된 목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목적. 뭐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어떻게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또 교재 한번 좀 볼게요. 교재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페이지 20 페이지 20 한목적서 중간 보죠. 밑줄 보세요. 한목적성이라는 말은 목적에 맞춰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라는 뜻이다.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그래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또 밑줄 쭉 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인의,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함으로써 라고 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의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합치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세 번째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여러분 여기 법적 안정성 있죠? 여기 동그라미 한번 치세요. 동그라미 치고 메모 잠깐만 할게요. 어떤 상황 하에서도 법의 일관성 한 방향으로 계속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일관성을 통해서 사회 질서 유지, 화살표 긋이고요. 법적 해석 및 조치가 어때야 됩니까? 항상 같아야 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참 이렇게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빈부격차라든가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런 어떤 차별, 계급 간의 이런 어떤 차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거 참 빈부격차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법적인 어떤 해석을 하는데 가진 자는 굉장히 그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가지지 못한 힘없고 빼먹고 이런 사람들한테 엄격하게 적용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목적성이랑 합의되는 어떤 목적이 있지만, 법적 안정성에, 이게 이때 저때 막 이렇게 해석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저때.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야. 과거에 여러분들 어때? 과거에는 여러분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넌 제사도 지내고 산소관리도 네가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 너 장남 네가 많이 가져. 네가 저기 90% 가져. 저희 사실은 좀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한데 저희 아버지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쪽 그 대구에서 굉장히 잘 사셨대요.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어. 그 첫째 큰아버지만 다 물려받고 근데 다 날렸어 사고하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 여동생들도 쭈르륵 또 있거든요. 여동생들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해요?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법원 쫓아다니고 요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문제 있다 없다?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N분지를 딱 그냥 나눠줘요. 딸이든 아들이든 어쨌든 간에 N분지를 딱 이렇게 문제 없도록 예시가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효력 이거 좀 한번 볼게요. 법의 효력 어떻게 효과를 발휘 중간점 하나 찍고 발생시키는가? 어떻게 효과를 발생시키는가? 여기 여러분 밑줄 한번 볼게요. 국가를 포함한 전체 사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실천해야 하고 이게 국민의 어떤 도리 역할이에요. 만일 이를 실천하지 않거나 법으로 약속된 것을 어길 때에는 이를 강제받거나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수해야 된다. 자꾸 지키지 않아. 자꾸 도둑질해. 강도질해. 성폭력 계속해. 저작같이 띄고 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또 성폭력해. 이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강화시키고 법으로 어떻게 해요? 처벌해야 된다는 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수가 힘들어져. 다수가. 이렇게 되면. 예.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막 여러 가지 하려고 정신이 안 나는데 제가 이 기계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 얘기해서 이걸 좀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막 지루하실까봐 메모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법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의하에 만들어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선진 국가들 하는 어떤 역할들이고 여러분들 선진심이 좀 이런 어떤 뭐 해야 될 어떤 내용들인 것 같아요. 자꾸 안 지키고 나는 코로나 걸렸는데 보건소가 와서 나만 걸리는 거 억울하다고 뭐 침 뱉고 막 그런 사람 있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맙소사. 여러분들 요 밑에 공간 좀 있죠. 메모 하나만 좀 해볼게요. 이렇게 다구장 표시하고 여러분들. 네. 법이 일단 만들어졌어요. 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모 악법을 지키기 위해 악법을 지키기 위해 독배를 한마디로 뭐예요? 독배 사약 죽어라 이거죠. 한마디로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사례는 단순히 악법도 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크라테스가 그것을 이렇게 합의했잖아요. 합의했고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졌어. 지키기로 합의한 이상 그 사회적 합의를 깨트릴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 막 주장이 좀 달랐어요. 천지개벽할 어떤 내용을 소크라테스가 막 주장을 했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반역이다라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소크라테스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도망가요? 난 합의했고 지키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약 먹고 죽었죠. 이 내용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합의된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 지켜야 된다. 그런 합의가 있습니다. 예, 이 페이지 하나만 더 좀 보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1. 인권 보자. 인권. 사람의 어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인권 동그라미 치고 인간의 가장 어떤 겁니까? 기본적 권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쉽기 때문에 근대적 인권 개념은 18세기에서 19세기 근대 시민 혁명과 더불어 발전되었다. 인권이란
그러니까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옛날에 무슨 노비 집안에서 태어나든 백정집에서 태어나든 이거 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이게 선을 긋고 계층화시키고 계급화시키냐라는 얘기야.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리고 고정불변하는 권리며 보편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권은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불가침이죠. 함부로하면 안 돼요. 또 인권은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불가양, 그런 어떤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동영상 하나 좀 보시고요. 서양의 어떤 장애인 복지 역사 이 5분짜리 하나 더 보고 마지막 시간 좀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지를 제작하고 있는 SL 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기존 6가지로 나누다가 2019년 7월부터 2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2가지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렇다면 서양도 우리나라처럼 2가지로 장애인을 구분할까요? 많은 나라들은 각자의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분류 방식이 아니라는 말이죠. 복지국가라고 잘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임신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스웨덴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며 존중해주고 있기에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랍니다. 서양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발달해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적 인식이 높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딱딱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 비해 말이죠. 그러면 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싶어졌을 겁니다. 서양의 장애인 복지 역사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생기며 살아온 지 수십억 년이 지난 요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서로의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을 둘러볼 겨를이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구분하자면 크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할 수 있지만 속성이 아닌 특성으로 구분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일 것입니다. 인류는 전쟁을 통해 무수히 발전을 하였고 발전을 하는 가운데 누구는 지배자로 누구는 노예로 살아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로 말하자면 약육강식의 관계로 말이죠. 사람에게 이런 약육강식을 대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고대 서양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고대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대우에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고대 서양의 여러 국가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생명과 인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부지부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유기, 학대, 방임, 살해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났죠. 고대의 그리스의 경우 장애인은 식충이라고 표현하며 산이나 들에 버렸으며 스파르타에서는 장애인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을 익사시키거나 투기장으로 보내 놀잇감으로 사용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었죠. 출생할 때 선천성으로 장애인이라면 당장 살해했으며 건강한 아이가 3세 이전 장애인이 된다면 살해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서양의 장애인은 그저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의 표상으로 배척하는 사회의식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런 대우는 중세시대에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유기와 학대가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장애인들은 조금씩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중세시대의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장애인과 빈민구제라는 목적의 시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4세기경 성 니콜라스를 대표로 수도자들은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양로원을 설치합니다.
성크리소스톰이란 수도원은 시각장애인과 빈곤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게 되죠. 고대와 중세를 지나 근대에 들어선 서양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완전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근대 서양은 장애에 대한 원천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합리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세기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에는 대표적인 구제법들이 등장을 하며 장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16세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 만든 구빈법은 장애인을 구제한다기보다는 강제 수용과 방임만을 중시하는 정책이었죠. 일할 수 있는 자와 일하지 못하는 자, 아동으로 구분하여 빈민원에 강제 수용하는 정책을 시작합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여전했죠. 일종의 사회통념으로 이어져 내려온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생리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장애 원인을 밝히려는 노력과 함께 특수교육을 크게 촉진시키게 됩니다.